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해 위암 발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대한민국. 하지만 위암은 초기에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증상만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다가 위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조기 위암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위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통상 개복 수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절제술이나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치료로 후유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은 위암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암이라고 하면 모두 죽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그 조기 진단 및 치료로 우리가 암도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러한 그 검진 사업이 활성화되고 자기 건강에 대한 염려도도 올라가면서 검진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위암에 있어서는 과거에 진행성 위암이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조기 위암의 빈도가 상당히 증가를 해서 완치가 되는 환자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나라 그 위암 발병률이요, 그 세계적으로 봐도 높은 편이죠. 어느 정도라 됩니까? 매년 20만 명 이상이 암 환자가 발생을 하고 네. 그중 7만 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에서는 5명 중 3명, 여성에서는 3명 중 1명꼴로 우리가 4명 중 1명으로는 암으로 사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특히 요즘 직장인들 바쁘시기 때문에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뭐 각종 맵고 짠 음식을 우리가 드시게 되는데요. 네, 또 회식 가면 그런 거 많이 먹습니다. 예. 네. 특히 그 매운 음식에는 그 캡사이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매운 음식을 드시고 나면 많이 기분이 좋아진 기분 전환으로도 우리가 드시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그 패스트푸드나 매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단백질이나 비타민 또는 칼슘, 철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올 수도 있고요. 네. 또한 그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은 좀 삼가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고, 남녀별로도 어떤 그 양상이 다르겠죠. 암의 예. 발병 그 종류가요.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에 있어서는 1위가 그 위암이고요. 그 다음 순으로 뭐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의 순으로 네. 우리가 발생을 하고 남성은 있습니다. 위암이 1위네요. 네네. 예. 여성은요? 여성에서는 최근 들어서 갑상선암의 빈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갑상선암이 단연 1위로 올랐었고요. 두 번째로 유방암, 대장암, 네. 위암은 4번째로 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이제 맵고 짠 음식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위암을 발병시키는 그런 음식, 또 다른 원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위암은 한 가지 원인으로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원인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맵고 짠 음식일 것입니다. 네. 소금 자체가 우리가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예. 그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일부가 우리가 아질산염으로 변하게 되고, 들어가면요? 아질산염은 네.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니트로소 화합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의 섭취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암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은 그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위염이나 위궤양을 발생할 수 있는 그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원인인가요? 여러 가지 훈제 식품이나 직화구이 등은 요리 과정에 있어서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될 수 있고요. 네. pH라든지 벤조피렌 또는 니트로소 함물 이런 그 종류들이 우리 발암 물질로 우리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잦은 음주나 네. 흡연 등이 우리가 위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네. 헬리코박터균, 그다음에 뭐 방사선 피폭이나 성면 노출 또는 유전적 요인 등이 위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 중에 그 헬리코박터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TV 광고에도 나오고 요즘 뭐 내시경 하면 뭐 이분 검사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위암과? 예. 그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에 그 호주의 마샬 박사와 워렌 박사가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네. 위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절대 미생물이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까? 예, 예. 헬리코박터균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편모를 가지고 있고 나선형 네. 모양의 어떤 세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균 자체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요소 분해 효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를 시켜 위점막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좀 흉하게 생겼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위점막에서 생존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네. 이러한 만성 위염이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 위점막이 얇아지는 만성 위축성 위염의 단계가 됩니다. 네. 이러한 만성 위축성 위염의 단계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위점막이 장점막의 상피세포로 대체가 되는 장상피 화생을 거쳐 위암의 전구병변인 이형성증의 단계를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암을 일으킨다. 중간 과정의 용어들은 어쨌든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간단하게 헬리코박터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오래되면 이게 위암을 일으키는 인자가 분명히 될 수 있다. 예.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 우리 전체 성인 환자의 한 60%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국이나 찌개 등을 드실 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흔하죠. 또는 회식 자리에서 우리가 술잔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여부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죠. 내시경 검사로. 네. 네. 그러면 내가 감염이 됐다. 그러면 증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그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네.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대개 우리 소화성 궤양, 위12지장 궤양이 있다든지 내시경 소견상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네. 조기 위암으로 위점막 절제술이나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 혹은 변연부 비림프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비림프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에는 없지만은 이런 환자분들 네. 혹은 또는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균 치료가 이제 항생제 복용이네요. 네, 제균 치료는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와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네. 1에서 2주 정도 복용을 하면 80% 정도에서 치료가 된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근데 저 약이 아주 독하고 세다 그러던데.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위암이 사실 조기에 내 몸에서 사인을 보내주면 이상하다 해서 이제 치료 바로 들어가면 사실 완치율이 높은데 조기에 별로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증상이 어떤가요? 대부분 조기 위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없는 것이 우리가 위암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고요. 네.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조기 위암에서는 대부분이 무증상입니다. 가끔 소화불량이라든지 속쓰림 또는 오심구토, 네. 식욕 감퇴나 이런 일반적인 소화기 질환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있고요. 병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서는 최근 몇 개월간 5에서 6kg 정도의 갑작스런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복통이 심하게 지속된다든지 네. 혹은 복부에 종괴가 만져지거나 좌측 쇄골 부위에 또 종괴가 만져진다든지 간에 전이가 된 경우에서는 간 비대로 인해서 간이 촉지된다든지 네. 혹은 그 항문 직장 주변으로 전이를 하게 되면은 직장 주변에 종괴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체중이 좀 빠지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 체중 감소가 오게 되면은 몸에 어떤 건강의 적신호가 왔다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면 보통 한 몇 개가 대부분 많습니까? 증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대개 한 3기 이상으로 아. 진단된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히 조기 위암을 이제 진단하는 것이 그 위암 치료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교수님? 조기 위암인 경우에서는 네. 우리가 조기 위암인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특히 생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1기 위암인 경우에서는 네. 90에서 95% 이상의 5년 생존율을 보이게 되고요. 상당히 높은 예. 편이네요. 2기인 경우만 하더라도 수술적으로 완전 절제가 가능하지만 네. 5년 생존율은 70에서 80%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3기로 진단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5년 생존율이 50%인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4기인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5년 생존율은 15에서 20% 정도로 아주 낮은 생존율을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기에서 발견됐을 때는 95%의 5년 생존율이라는 그 말에 좀 희망적으로 느껴집니다. 예. 우리가
진단 방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론 위 조영술도 하지만 흔하게 위내시경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포함해서 어떤 검사 방법이 있죠? 예. 과거에 우리가 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슨 약물을 먹고 찍는 위장관 조영술을 많이 네. 하였습니다. 하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다시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에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위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면 마취로 내시경을 받고 있네요. 예, 요즘에는 이제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좀 불편함 없이 우리가 위 내시경을 간편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부분이 이제 위에서 우리가 소장으로 넘어간 부분이고요, 12지장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사진을 찰칵 찍더라고요. 예, 염증이 의심되는 부분에 우리 내시경을 하는 소화기 내과 선생님이 사진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도, 위, 이제 내시경을 거쳐서 CT도 찍습니까?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로 위암이 확진이 되면 우리가 CT를 통해서 뭐 주변 장기의 침범이나 위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 혹은 복막이나 간 쪽에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부 골반 CT를 네. 찍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위암으로 이제 진단받은 어떤 그 사진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네. 네.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그림이 조기 위암의 어떤 전형적인 사진입니다. 네. 조기 위암을 보시게 되면은 그 위 하체부에 빨갛게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옆에 있는 부분이 정상적인 위 점막이고요. 이 부분이 병변 부위입니다. 마치 뭐가 이렇게 여드름처럼 이렇게 솟아있는 그 부분이 암 부위예요. 예. 예.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 사진과 대조적으로 이렇게 웅덩이처럼 움푹 패여 있는 우리가 위 궤양을 동반되어 있는 그 전형적인 진행성 위암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몇 기 정도 되나요? 위 내시경 상으로는 우리가 기술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내시경 육안적인 소견은 우리가 조기 위암이냐 혹은 진행성 위암이냐를 판별하는데 우리가 이용이 되고 있고 네. 이 정도 되면 최소 위 근육층 이상을 침범했기 때문에 2 내지 한 3기 정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이 위장관 조영술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바륨이라는 어떤 그 약물을 먹고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위 내시경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게 검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움푹 파여 있는 그림이 있죠. 네. 예, 의심되는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시행되지 않는 검사 방법입니다. 네. 또한 그 복부 CT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위암이 의심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비해서 위벽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뼈의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뼈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펫CT인 경우에서는 CT보다도 림프절이나 또는 다른 부위의 어떤 전이 소견을 확인하는 데 조금 더 정밀 검사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이제 자주 받으면 좋을까요? 뭐 누구는 뭐 6개월에 아니면 1년에 아니면 뭐 몇 년에 한 번 받으면 된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추천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만 40세 이상의 성인 환자의 경우에 대체 2년에 한 번 정도 위 내시경이나 위 장관 조영술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속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치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시경이나 아까 그 복부 CT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을 통해서 일단 그 확진을 받게 되면 참 치료를 마음가짐도 이제 강하게 먹어야겠지만 어떤 치료부터 들어가야 되나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최근에는 그 위암이라고 해서 모두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특히 조기 위암인 경우에 네. 크기가 작고 또는 분화도가 좋고 또는 궤양이 없는 경우 수술 전 CT에서 우리가 위 주변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이라고 해서 그 암 부위만 이렇게 오려낼 수가 있는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위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어떤 그 벗어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등을 할 수가 있고요.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인 개복 수술을 통해서 위암 부위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진행 정도나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 달라지는군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수술 받으신 환자 3분을 만나봤는데요. 상태에 따라서 그 수술 방법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증상이 어떠셨는지, 어떻게 수술 받으셨는지 만나보시겠습니다. 별 증상은 못 느꼈어요, 집에서는. 예, 뭐 간혹 좀 몸이 좀 빠진다는 그런 느낌만 좀 들었지, 뭐 위가 아프다는지 하는 건 몰랐어요. 위암 진단받고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뭐 놀랬지만 뭐 하도 뭐 위암이 많다니까는, 또 뭐 그동안에 뭐 나이도 있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었고 음식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는 뭐 위가 좀 안 좋다는 생각은 했지만 뭐 위암이란까지는 생각 안 해봤죠. 그리고 또 마침 또 위가 또 젊지 않은데 한 3분의 2 정도를 절게 됐거든요. 위가 좀 남아 있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좀 덜 좀 고생을 하고 있죠. 그 위가 조금밖에 없어서 조금 소화하는데 처음에는 좀 고생스러워도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되니까는 단 이제 음식을 많이 못 먹어요. 먹으면 부닥기고 이게 몸이 아프죠. 위에 그 수술한 자리가 이게 아파요. 좀 많이 먹으면. 그러나 뭐 적당한 양만 먹으면은 뭐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소화가 평소에 건강한데 소화가 안 돼서 제가 되긴 주치의한테 가 있더니 그냥 막 소화 불량이다 하고 약만 주서 그래도 뭐 신통천에서 소문만 듣고 그래 여기 왔지요. 예. 와서 하니까는 이 암 초기라고 하대요. 그래서 나이가 그때 88 많은 그래도 그 이제 만 5월 2일이면은 만 2년째거든요. 짜게는 안 먹습니다. 예. 그냥 싱겁게 먹고 소식이고 그래야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를. 좀 그 당시에 좀 스트레스가 쌓였어. 위가 전체를 절제를 하셨다 하는데 예. 그 수술 후에 좀 불편함 없으세요? 먹는 거, 그 소화 같은 거? 아, 예. 불편하죠. 아무렇게나 못 먹고 제한돼 있으니까 무른 거만 먹고 작고 맵고 찼고 뜨겁고는 못 먹지요. 지금도 제한되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예. 수술 하길 잘했다고 보세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심이 되죠. 첫째, 병을 지니고 살았으면 언제 어떻게 가겠지 하는 불안감도 사실은 아니겠습니까만은 수술하고 나서 또 건강하니까 회복도 빨리 됐고. 제 생각에는 이 아버지가 좀 위가 안 좋으셨는데 뭐 가족력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거는 다 잘 먹었거든요. 남들 먹는 거 먹고 뭐 그렇게 뭐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뭐 짜게 먹고 한 거 뭐 그런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스트레스 그런 게 좀 제 생각에 스트레스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이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일을 몇 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지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수술에 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나요? 2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걸로 하고 나면 이제 후유증이 적고, 그리고 뭐 이 수술 부위에 그런 뭐 흉터나 뭐 이런 것도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식습관이고요. 그 수술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것도 이제 밥 먹는 게 힘들었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옛날에 밥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고 뭐 이 음식 저 음식 안 가리고 뭐 술도 많이 먹고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 조절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고, 음식도 뭐 가급적이면 덜 짜게 먹고 뭐 탄 것도 안 좋다 그래갖고 그런 것도 먹을 일이 있어도 이제 잘라서 먹고, 회나 술 같은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해서 줄이고 있고, 지금은 음식 먹는 거는 특별하게 조절은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소화도 잘 시키고 뭐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술이나 그런 뭐 특별하게 좀 주의해야 될 것만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세 분을 만나봤는데 정말 다행히 치료도 잘 됐고 지금 또 수술도 아주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 연령대도 다양하셨고 수술 방법도 다 달랐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스트레스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방금 보셨던 분은 젊으신 분인데도 이렇게 이제 받았다는 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이유겠어요? 스트레스와 그 암과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고요. 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간접적인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남자분 같은 경우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중국에서 어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이런 네. 그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위산 분비를 우리가 증가시키기 때문에 어떤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키게 돼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짠 음식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짠 음식이 대부분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100세 시대면 정말 위 이거 하나로 100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네. 스트레스도 받으면 안 좋고. 네. 근데 젊은 분이 사실 이렇게 위암에 걸리게 되면 뭐 빨리 퍼진다. 그래서 예후가 상대적으로 좀 나쁘다. 이런 얘기 좀 자주 듣거든요. 네.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요즘 그 젊은 층의 위암 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젊은 층에서 위암 발병도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네. 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증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병원을 찾게 되면은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암의 예후를 결정하는 것은 수술 당시의 기수가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그 기수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분들이 병원을 오게 돼서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 진행성 위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두 분은 연세가 좀 높으셨고 특히 그 인터뷰해 주시는 할머니 분 90이신지 정말 고우세요. 근데 수술 받으셨던 당시 연세는 88세. 근데 미수 그 나이에서도 수술이 가능하셨네요. 네. 최근 그 우리 고령 환자에 있어서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술 이후에 합병증이라든지 위험성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고령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반 질환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뭐 폐합병증이라든지 심장 질환 또는 네. 뇌경색, 당뇨도 있고. 예, 당뇨도 있으시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동반 질환이 많은 경우에서는 수술 이후에 합병증의 빈도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수술 전에 우리가 충분한 검사와 어떤 그 처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위암센터의 경우에서는 그 만 70세 이상의 위암 환자가 전체 위암 환자의 한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타 병원에 비해서 고령 환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수술 전에 충분한 그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술 장비라든지 마취술 또는 그 영양제 등이 많이 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회복 속도가 빠르고 또 출혈이 적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빨리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우리가 평가해서 아주 고위험군이 아니면은 적극적인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 네. 우리가 완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남은 삶을 이렇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나 마취 방법도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놔야 만에 하나 어디가 잘못됐을 때 수술을 잘 받을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수술 방법이 아까 보니까 좀 다양했습니다. 네네. 복강경, 네. 개복, 또 로봇 수술까지. 로봇 수술, 예. 이게 어떻게 다르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기 위암인 경우에서는 그 아주 초기인 경우에서는 우리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적응증을 벗어난 경우에서는 우리가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거의 비슷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복강경 수술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 투관침을 통해서 복부에다 구멍을 뚫고 구멍을 한 몇 군데 정도 뚫어요? 대체적으로 한 5군데 정도 뚫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가스, 그 CO2 가스를 주입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행성 위암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인 개복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위암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수술은 또 복강경과 좀 비슷하다고요? 네.
로봇 수술인 경우에는 그 복강경 수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술자가 직접적으로 이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복강경용 수술 기구를 로봇의 팔에다 붙여 술자가 직접적으로 조종석에서 로봇을 조종을 하면서 우리가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복강경 수술을 어떻게 받는지 좀 자세하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술실에 들어왔는데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투관침을 통해서 복벽에 또 구멍을 내고 그 투관침을 통해서 그 의료용 기구, 복강경용 기구, 긴 막대기 같이 생겼죠. 네. 이런 기구를 넣어서 지금 그 수술을 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뭘 절제하고 있는 거죠? 위 주변에 있는 그 림프절, 그 지방 조직을 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혈관이나 주변 지방 조직을 박리를 통해서 완전히 이런 그 분리가 되어야만 그 위를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기구가 그 위를 절제하기 위한 우리가 복강경용 그 위 절제 자동 그 이제 봉합 문합기입니다. 자, 지금 자르고 있는 부위가 예, 지금 그 12지장 위 아래쪽 부분에 있는 12지장을 이러한 자동 의료용 자동 봉합기를 통해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 봉합이라는 거 뭐 자름과 동시에 봉합도 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 위가 절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 봉합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거즈를 또 넣네요? 예. 자동 봉합기 단면에 출혈이 약간 올 수 있기 때문에 꺼즈를 넣어서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위암 발병 부위는 뭐 상당히 국소적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좀 여러 가지 절제가 필요하군요. 예. 우리가 위암 수술이라는 것은 그 딱 위만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위 주변에 여러 가지 지방 조직에 림프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림프절을 같이 지금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위암 수술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위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을 같이 절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개복 수술하고요. 기존 전통적인 그리고 방금 보신 복강경 수술하고 그 5년 생존율이 동일합니까? 네, 지금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조기 위암에서는 전통적인 개복 수술 방법과 조기 우리 복강경 수술을 비교하였을 때 그런 그 종양학적으로 5년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렇군요. 하지만은 조기 회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보다는 훨씬 더 입원 기간이 적다든지 네. 출혈량이 적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이 덜할 텐데 네. 구멍을 한 5군데 정도 뚫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제일 왼편에 있는 사진이 전통적인 그 개복 수술로 이루어진 상처인데요. 이게 한 몇 센치 정도 됩니까? 지금 이 자가 한 15cm 정도 자인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명치에서 배꼽 위에까지 한 14에서 15cm 정도의 최소 절개를 통해서 우리가 위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꼽 아래 부위까지 22에서 23cm 정도의 피부 절개창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하였지만 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지혈 기구가 많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작은 피부 절개창을 통해서도 개복 수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중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복강경 보조화 위절제술이었던 그 상처 모습인데요. 여기 명치 부분에 보시게 되면 5에서 6cm 정도의 최소 피부 절개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꼽과 이 아래쪽 부위에 구멍을 뚫었던 그 상처가 있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거의 잘 보이지 않고요. 네. 지금도 뭐 구멍 상처는 잘 예, 모르겠네요. 예. 하지만 그 위 주변의 혈관이라든지 위를 자라기까지는 우리가 복강경을 이용해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결국 위도 이런 부피가 크기 때문에 네. 수술이 끝나고 나면 위를 끄집어낼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피부 절개창을 통해서 위를 끄집어내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남아있는 위와 소장을 연결을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전복강경화 위절제술이라는 것은 모든 그 위절제화 문합 과정이 우리가 복강경 기구를 이용을 해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배꼽, 원래 있는 상처죠. 그래서 네. 배꼽을 절개해서 위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이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거의 상처가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 수술 방법이 이렇게 발전을 했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암 발병 부위의 위를
꺼낼 그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조금 잘랐다면 지금 배꼽 부위에 잘라서 그 부위를 빼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복강경용 수술 기구를 이용을 해서 예. 마지막에 문합 과정이 과거에는 이렇게 복강경용 수술 기구로 문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합은 직접적으로 위를 끄집어내어서 우리 손으로 이제 봉합을 하였지만 네. 최근 이런 그 복강경 수술 경험이 상당히 쌓이게 되면은 그런 그 복강경용 의료기구를 이용을 해서 모든 과정을 이렇게 문합까지도 우리가 복강경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위만 끄집어내는 과정만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배꼽을 통해서 우리가 위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네. 모르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뭐 거의 상처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복강경 수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로봇 수술하고는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비교가 될까요? 네네. 그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은 거의 비슷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로봇 수술인 경우에는 복강경용 수술 기구와 비슷한 그런 기구들을 그 로봇의 팔에 우리가 네. 장착을 하게 되고요. 로봇의 팔에 복강경 수술 기구를 장착한 다음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조종석에 앉아서 이렇게 로봇의 팔을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도 직접 조종을 하고 예. 이렇게 조종을 하게 되면 이런 복강경 수술보다는 3차원적 입체 영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시야가 좋습니다. 그리고 10배 이상의 어떤 확대되어 있는 시야를 통해서 혈관 주변의 림프절 박리가 상당히 용이하고요. 네. 또한 복강경 수술에 경험이 있는 그 술자는 이러한 그 로봇 수술에 어떤 적응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금방 로봇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아직까지도 이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 비용이 상당히 고가인 것이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적으로는 그 이렇게 실비보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만 제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복강경도 결국 교수님이 집도하고 로봇도 로봇 팔을 교수님이 잡고 하는 건데 볼 수 있는 시야 자체가 다르군요. 로봇 예, 수술은. 예, 2D냐 3D냐 하는 차이죠. 이야, 예. 그러면 완전히 그 시야가 다르겠어요. 저희가 이게 상상을 하기에도. 예. 예. 자, 그러면 위암은 생긴 위치에 따라서 또 진행된 병기에 따라서 절제하는 범위가 이제 달라진다고 하셨고, 아까 그 생각보다 훨씬 많이 절제를 해야 된다. 그거 말씀하셨는데 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대체적으로 환자분들 중에서 예. 제가 조기 위암인데 위를 이렇게 많이 잘라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병의 어떤 진행 정도에 따라서 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대부분 위를 절제하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네. 이 모형을 보시게 되면은 병변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해서 우리가 위를 50%에서 한 70% 정도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되게 상부에 위치한 위암인 경우에는 위를 대부분 전부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부에 위치한 건 왜 전부 절제해야 되나요? 이 상부에 위치한 위암인 경우에는 이런 그 일부 우리가 상부 위절제술이 또 있는데 이런 상부만 우리가 절제를 한 경우에는 아래쪽에 위를 남기게 되면은 위 주변에 있는 미주신경이 절제됨으로 인해서 이 아래쪽 부분이 우리 유문부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또 이 유문부를 넓히는 시술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 역류 증상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위가 없는 것보다도 식사를 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상부에 위치한 위암인 경우에 위를 전부 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가장 걱정되는 건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위를 절제하면은 여기와 여기를 바로 연결하면 아니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소화가 될까? 이게 가장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또 아까 인터뷰 보니까 먹는 게 좀 불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소화되는 거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그 위절제술 후에는 아무래도 위가 좀 작아지고 또한 그 위 주변의 신경이 절제됨으로 인해서 위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식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조금만 드시더라도 우리 금방 포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점차적으로 식사 기능이 회복이 되고요. 위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자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자라지는 않지만 예.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한 70에서 한 80% 이상의 어떤 그 이전 식사량을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네. 1년이 지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그 식사량을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뭐 예. 고기도 드시고 뭐 회도 드시고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어떤 그 아주 우리가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의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우리 몸은 신비롭습니다. 그렇죠? 예, 예, 기특하기도 하고 고마운 장기네요. 네. 근데 암이라는 게 항암 치료가 항상 동반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술 받고 난 이후에도 혹시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까? 네, 위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1기인 경우에서는 그 임파선 전이, 그 림프절의 전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로 끝이 납니다. 네. 하지만은 1기 위암이라 하더라도 그 항암 치료는 받지 않지만 그 이후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암 재발에 어떤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2기 이상부터는 재발률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2기 네. 이상의 위암 환자부터는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라도 항암 치료는 예. 반드시 필요하다. 예, 예. 그럼 재발은 얼마나 많이 되나요? 조기 위암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부분 수술 이후에 특히 1기 위암, 1기 위암은 5년 생존율이 한 95% 이상이라고 하였죠. 네. 그래서 거의 재발을 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진행성 위암인 경우에는 대개 암 재발의 50%가 한 2년 이내에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첫 2년 이내까지의 그 정기적인 검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2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재발되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예, 건가요? 한 50% 정도는 안심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수술 받을 당시에 기수가 높은 경우에는 그 5년까지 아주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암이 재발을 한다 하더라도 조기에 또 발견이 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재발된 위암은 상당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암이 재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치료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수술 받을 당시에 조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 환자분의 예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말 계속 강조해 주시네요. 조기 발견, 조기 검사.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위 내시경은 다 받아보셨죠? 최근 2년 이내에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계시네요. 예,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위암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가르쳐주고 계신데 직접 궁금하신 점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들어서 소화가 부쩍 잘 안 된다 하시고요. 뭐 입냄새가 너무 많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럴 때 위암으로 의심을 해야 소화도 안 되는지. 되고. 예. 혹시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81세입니다. 네, 여든이 넘으셨어요? 네. 가끔 어르신들 경우에 우리가 입냄새가 부쩍 심한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는 먼저 치아나 구강 위생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나 구강 위생 상태가 큰 문제가 없다면 대체적으로 우리 연세가 많으시게 되면은 우리 그 식도하고 위 사이의 관략근이 약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관략근 부분이 약해지게 되면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길 수 있죠.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오게 되면 입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없고 최근에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지 않은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셔서 우리가 위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분 더 질문 받을까요?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위험이 생겨서 많이 아프거든요, 배가. 본인께서. 예.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는데 아유. 이게 이제 반복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성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건지. 맞아. 예, 이런 걱정스럽습니다. 질문 참 많이 받으시죠? 예. 위염이 암으로도 되느냐? 예. 우리 그 앞서 젊은 우리 환자분들에 있어서도 뭐 최근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이런 그 스트레스와 그 암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결국 뭐 이런 과식이나 또는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혹은 또 그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위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위염은 결국에는 뭐 만성 위축성 위염, 말씀드린 대로 뭐 점막이 얇아지면서 일종의 위가 노화되는 현상이죠. 네.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결국 위 점막의 주름이 장점막의 상피 세포가 대치되는 그런 장상피 화생의 어떤 조직학적 변화를 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오게 되면은 정상적인 위점막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복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회복이 때문에 100%안 되네요. 예, 이제는 그 앞으로 진행이 안 되게끔 우리가 예방을 해야지 약을 먹어서 우리가 조직학적 변화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장상피 화생이 이형성증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형성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암의 어떤 정구병변입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예. 위험이 결국은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예,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겠지만 대개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가 좀 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자극에 예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예. 그렇겠네요. 아니, 그래서 주변에 보면 비타민C를 꼭 챙겨 드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혹시 들고 계십니까? 예, 저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먹긴 하는데 네. 이게 뭐 어디에 좋다, 뭐 비타민C 요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실제로 효과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특히 그 비타민 중에서 A, C, E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제제형보다는 우리 그 음식을 통해서 뭐 야채나 과일 등을 통해서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뭐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암을 예방하는 좋은 식습관이다. 예. 그러면 그 밖에도 좀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을 소개해 주시죠. 예. 규칙적인 식습관으로 과식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식이 좋다. 예, 예. 그리고 전체적인 식단은 우리가 나트륨 함량을 줄여서 좀 싱겁게 드시는 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든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싱거우면 좀 맛이 없지만 예. 네, 맛이 좀 없게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인들 특히 그 국을 찾으시는 분들 있죠. 국 네. 없이는 밥을 못 못 드시는 먹어, 분들이 이런 많습니다. 분들 계시죠. 근데 이제 국물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건더기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회식을 하거나 또 외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훈제 요리라든지 직화구이 뭐 이런 음식들을 드시게 됩니다. 살짝 또 탄 게 맛있어요. 예. 근데 저는 약간 직업 특성상 항상 제가 탄 부위를 이렇게 자르고 음식을 먹는 이런 그 버릇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깝더라도 네. 우리가 탄 부분에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한 이러한 뭐 직화구이나 여러 가지 뭐 고기 등을 드실 때 과일이나 채소 등을 함께 드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과도한 음주라든지 우리가 흡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삼가하는 것이 위암 예방을 위한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1, 2번에 적어주신 게 과식을 피하고 짜게 먹지 말자. 그리고 탄 음식도 먹지 말자. 결국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실 식습관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데 위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또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죠. 네. 오늘 우리 위암의 원인, 예방, 어떤 치료적인 부분까지 우리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러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암 예방을 위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암 예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규칙적인 식습관 이런 것들 기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식단은 좀 싱겁게 드시고 결국 몸에 해로운 것은 멀리하고 몸에 좋은 것은 자주 먹는 이런 그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평소에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어떤 스트레스를 피하고 또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그 TV 닥터 또 많은 주부들께서도 보고 계실 텐데 오늘 저녁 식탁부터는 소금을 조금 덜 넣으셔서 싱거운 식탁을 한번 차려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외과 오성진 교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